네, 신지우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성경을 몰라도 솔로몬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거든요. 여기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장면이기도 한데 어느 날 두 여성이 같은 집에서 동시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죽어요. 그러자 두 엄마가 남은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달라고 솔로몬 왕을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둘이 나눠 가지라고 한 거죠. 이 말에 두 여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한 명은 솔로몬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여성은 울면서 자기가 아이를 포기할 테니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죠. 이 반응으로 누구나 두 번째 여성이 진짜 엄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오면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엄마의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는 모성애를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솔로몬 왕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사건이 1000년 만에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다는 건데요. 한 아이를 두고 두 가족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처럼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눌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가족이 주장하게 된 건지 사건 내용과 결과를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12년 8월 23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오펠로사스에 사는 레시 던바와 퍼시 던바 부부가 아이들과 낚시 여행을 갔어요. 아이들은 4살인 로버트 던바와 알론조 던바라고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물놀이를 잠깐 했고요. 아빠와 첫째는 낚시를 하러 자리를 잠깐 옮깁니다. 엄마와 둘째는 자리에 계속 남아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사건이 바비 던바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4살인 큰아들을 바비라고 할게요. 바비와 아빠가 낚싯대 설치하고 물고기 기다리는데 이 시간이 어린 애한테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근처 돌멩이를 주워 던지거나 꽃을 뽑고 놀기 시작하자 아빠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한 뒤 계속 낚싯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물고기가 걸렸거든요. 큰 물고기인지 쉽게 낚기가 힘들었어요. 한 1분 정도 낚싯대를 당기다가 결국 놓치거든요. 아까워하면서 다시 미끼를 걸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분 전까지 근처에 있던 바비가 사라진 겁니다. 아빠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먼저 엄마에게 돌아갔다고만 생각했어요. 물고기도 더 잡힐 것 같지 않아서 짐을 챙겨 가족이 있는 자리로 돌아갔는데 오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더니 바비는 어디 있냐고 물은 거죠. 둘 다 황당했고 몇 초 뒤 아이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부부가 밤늦도록 이 호수를 돌면서 바비 이름을 불러봤지만 찾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거든요. 아이 실종에 민감한 미국이니까 바로 인근 지역 경찰까지 출동해서 이 호수와 마을 전체를 수색했는데 없어요. 아이를 봤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대로는 어렵겠다고 생각한 던바 부부는 아이를 찾아달라며 $1000의 보상금을 걸었고 신문사마다 이 광고를 냈죠. 그래서 사건이 크게 알려졌고요. 전국적으로 바비 던바 찾기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보자는 그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 과정이 사건의 결정적이었어요. 호수 근처에서 아이가 사라졌으니까 경찰은 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호수 안까지 수색해 보자고 아이 부모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부부가 바비는 살아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 수색보다는 행방을 찾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만약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은 거라면 이 사건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8개월 만에 차로 4시간 거리 떨어진 미시시피 주에서 바비 던바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부부가 바로 가봤더니 정말 바비가 있는 겁니다.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온 거예요. 그러자 취재를 나온 여러 신문사는 사라진 바비가 돌아왔다는 기사를 냈고 다들 아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이대로 끝나질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 복잡해졌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사람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피아노 조율사 윌리엄 월터스라고 하는데요.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같이 사는 여성이 있었어요. 사실혼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둘이 1908년에 윌리엄 찰스라는 아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병에 걸려 사망해요. 그러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친아빠가 있는데도 사망한 엄마의 친구인 줄리아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찰스를 입양하면서 아이 이름이 찰스 앤더슨으로 바뀝니다. 이게 사실혼 인정이 어려워서 생긴 일 같은데 그럼 남아있는 월터스가 친아빠니까 입양하면 되겠지만 미국은 남자가 양육권 갖기 쉽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아내와 가까운 친구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줄리아라는 여자가 마침 윌리엄의 집안일을 해오던 사람이기도 해서요. 법적으로 이렇게 엄마가 됐고 아빠와 떨어져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월터스 집에서 살기로 했거든요. 이상해 보이지만 이게 월터스가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렇다고 월터스와 줄리아가 재혼하는 건 아니고 공동 육아를 하는 비즈니스적 관계였던 겁니다. 복잡한 가족사가 생겼지만 찰스는 잘 자랐고 4살이 됐어요. 아빠가 미시시피로 장기 여행을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그러다 여행 13개월째인 1913년 4월 갑자기 루이지애나에서 경찰과 처음 보는 부부가 호텔을 찾아오더니 같이 여행 온 찰스를 보고 바비 던바를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찰스는 또 처음 보는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갔다는 거죠. 이걸 본 사람들은 8개월간 실종돼 있던 바비 던바 사건이 해결됐다면서 박수를 쳤어요. 월터스는 너무 황당한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히 자기 아들인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루이지애나 경찰은 월터스를 바비 던바 유괴 혐의로 체포까지 했어요. 아이를 뺏긴 데다 갑자기 유괴범이 돼버리자 윌리엄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 소식은 노스캐롤라이나에 남아있던 찰스의 법적 엄마인 줄리아 앤더슨에게도 전해졌고 아이를 되찾겠다며 루이지애나로 출발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루이지애나에서 사라진 바비와 미시시피에서 발견된 찰스가 얼마나 닮았냐는 건데요. 이 사진의 왼쪽이 1912년 8월에 사라진 바비 던바고 오른쪽이 1913년 4월에 발견됐다는 찰스 앤더슨이에요. 눈매는 일단 비슷해 보이죠? 각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입꼬리가 정반대예요. 이런 건 또 달라 보이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꽤 변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라면서. 그래도 정확히 판단할 정도는 되지 않았지만 실종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찰스가 엄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다들 사라진 바비를 찾았다고 생각한 거죠. 바비 던바의 엄마인 레시도 처음에는 바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오자 찾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얼굴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체적 특징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또 웃긴 게 바비 몸에 있는 상처와 같은 자리에 마침 찰스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비슷한 부분이 확인되자 던바 부부 쪽에선 사라진 아이를 찾아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유괴범이 된 찰스의 아빠 쪽에선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비 던바 부부와 월터스 줄리아는 찰스를 놓고 서로 자기들 자식이라고 소송 거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이면 DNA 검사로 부모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런 기술이 없죠. 그래서 아이와 부모 주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이 비슷하고
상처도 같은 자리에 있다면 당사자인 아이의 입장이 중요한데 법원은 찰스가 4살이라서 진술이나 기억을 크게 신뢰할 순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들이 입증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대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재판은 열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던바 부부는 비싼 변호사들을 고용해 아이가 친자식인 로버트 던바라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는 아이가 레시 던바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왔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월터스와 줄리아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일단 피아노 조율사와 가정부라 좋은 변호사를 쓸 만큼 형편이 좋지는 않았고, 특히 월터스는 찰스를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모순이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친자식이 아니니까. 월터스는 찰스가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친구와 낳았기 때문에 친자식이라고 주장은 해봤지만 법원은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며 찰스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법적 엄마인 줄리아라도 나서야 되겠죠. 이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얼굴을 가진 아이들 중 찰스를 한 번에 찾지 못했어요. 1년 넘도록 친부모도 아닌 사람과 여행을 보냈다는 점에서 양육권은 있지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온 건 맞는지 이런 것도 의심을 받았고요. 그러자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친자식이 맞아도 그 말만 가지고는 아무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재판은 증거로 말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송으로 재산을 다 써버린 월터스와 줄리아는 더 이상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가려내는 재판은 루이지애나에 사는 던바 부부가 이기게 됩니다. 동시에 윌리엄 월터스는 아동 유괴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고요. 양육권이 있던 줄리아 앤더슨은 법원 명령대로 찰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바비 던바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종결이에요. 던바 부부에게 간 찰스는 바비 던바로 이름을 바꿨고요. 성인이 돼서 결혼합니다. 아이 넷을 잘 낳고 살다가 1966년 58살에 사망하거든요. 이미 친아빠인 윌리엄 월터스와 법적 부모인 줄리아, 그리고 재판에서 이겨 아이를 키우게 된 던바 부부도 다 사망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월터스의 후손들이 100년 만에 다시 이 사건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겁니다. 던바 가족이 아이를 빼앗았고 원래 이름은 찰스 월터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재판이라 그동안 아무도 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월터스의 가족은 대가 바뀌는 동안 계속 이 사실을 알려왔고 드디어 2004년에 관심을 보인 기자가 나타난 거죠. 기자는 월터스 집안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이미 사망한 바비 던바의 손녀인 마가렛 던바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마가렛도 할아버지 사건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꾸준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기자가 DNA 검사를 해보자고 찾아오니까 마가렛도 더 이상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아서 이 검사를 받아봤어요. 바비 던바는 사망했기 때문에 삼촌이 되는 바비 던바의 아들 DNA와 마가렛을 비교해보는 검사였습니다. 당사자와의 비교는 아니지만 북의 유전자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라 실험 자체에 문제는 없었거든요. 만약 그때 그 아이가 정말로 바비 던바가 맞다면 두 사람의 DNA 결과는 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될 거예요. 검사가 금방 나왔습니다. 마가렛은 기절할 뻔했어요. DNA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바비 던바는 사실 찰스 월터스였고 100년 전 재판에서 부모가 바뀌었던 겁니다. 이 사진이 100년 전 재판에서 이긴 던바 부부가 찰스를 데려가는 순간이었는데요. 전혀 관계없고 모르는 집으로 아이를 보내라는 판결 때문에 찍힌 무서운 사진인 거죠. 모든 논란을 없애려던 손녀 마가렛 던바의 계획과 다르게 이 DNA 검사는 엄청난 문제로 변하면서 다시 사건이 알려지게 됐어요. 결국 던바 부부는 진짜 부모를 유괴범으로 감옥에 보내고 아이를 빼앗은 사람이 된 건데 궁금한 건 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키우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던바 부부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8개월 만에 찾았으니 그동안 외형이 약간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면 점점 바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법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재판이 끝나고 얼마 뒤에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던 윌리엄 월터스가 2년 만에 풀려났어요. 왜냐? 찰스의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사인했던 겁니다. 유괴범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라 던바 부부가 선처하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건, 그럼 찰스는 대체 왜 처음 보는 여자를 엄마라고 불렀던 거냐? 여기엔 그 당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친아빠인 윌리엄 월터스는 아이가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정도로 자라자 엄마의 친구인 줄리아에게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죽었다는 말은 할 수 없어서 멀리 여행 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4살이 되던 1913년 아빠와 미시시피에서 여행하던 중 자기를 찾으러 왔다는 여자가 나타나자 여행 간 엄마가 돌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달려가서 안기고 본 거죠.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찰스 월터스가 잘못된 재판으로 평생 바비 던바인 줄 알고 살다 죽었다는 사실이 100년 만에 밝혀지자 경찰과 법원이 욕을 엄청 먹었지만 이미 그때 조사하고 판결했던 사람들도 다 사망한 뒤에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던바 부부가 재판을 이길 수 있던 건 체급 차이 때문이죠.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할 수 있었고 월터스는 여러 번의 재판을 감당할 돈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재판이 진실을 가려내고 억울한 약자를 구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요. 누가 더 사실로 보이는 증명을 많이 할 수 있는지만 따지거든요. 그 증명 과정에서 돈이 들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면 사실 재판은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궁금증은 이거죠. 대체 진짜 바비 던바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아마 아이가 사라지던 날 호수에 빠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죠. 이제 와서 호수를 수색해봐도 유골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바비 던바 실종은 미제로 남은 사건이라는 건데 그때 부모가 호수 밑을 한번 확인해 봤다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건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가능한 발상이니까 부모 마음이 또 그러고 싶진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마침 찰스라는 너무 똑같은 아이가 나타나자 호수 수색의 필요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우연히 일이 꼬이면서 커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1912년 미국에서 일어난 바비 던바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